8월 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률과 만화, 딱딱함과 부드러움을 대표하는 두 분야는 어떻게 보면 상극인 것 같지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하는 법률 전문가이면서 부캐는 프로 만화가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렵다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고시생 시절부터 연수원 시절을 거쳐 지금까지도 쭉 법 공부를 병행하며 만화를 그려온 이영욱 변호사의 얘기인데요. 국내 최초 만화 그리는 법조인 이영욱 변호사를 법률방송에서 만나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법대로라는 팻말을 들고 있는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곰과 아래는 다소 난처하고 당황한 표정의 토끼, 그리고 가지각색의 생김새와 표정을 짓고 있는 너구리들. 귀여운 캐릭터들이 즐비한 책 표지 뒤 그 내용을 펼쳐보면 자칫 심오하고 어려운 법률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요 실무 내용들과 관련 법령을 사례를 중심으로 만화를 통해 표현한 겁니다. 법 공부가 너무 어려웠다는 이영욱 변호사는 이해하기 힘들고 딱딱한 법률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만화라는 말랑말랑한 소재를 접목시켰다고 설명합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제 직업으로 법을 택하게 됐고요. 이제 제 대학 다닐 때도 이게 법이 너무 좀 이렇게 어렵고 뭐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말들이 많고 그래서 좀 이런 게 만화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법을 직업으로 하게 됐고 또 만화는 계속 취미이기도 하고 좋아서 그리다 보니까 결국 두 개를 자연스럽게 좀 연결시키게 되더라고요. 고려대 법학과에 진학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사법시험조차 볼 생각이 없었던 이 변호사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 만화 동아리에만 열중했습니다. 저는 이제 법대를 다니긴 했는데 대학 다닐 때 보니까 저는 사실 제가 생각했던 대학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법이 너무 좀 재미가 없고 또 이렇게 막 그 암기해야 되고 주입식 교육 같고 막 그래서 사실은 대학교 때는 별로 이제 법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만화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졸업하고도 이제 만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걸 하겠다. 졸업 후 유명 광고 대행사에 취직해 실제로 애니메이션 관련 업무도 활발히 했지만 이 변호사에게도 1997년 찾아온 IMF라는 현실 앞에선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를 하면서도 만화를 그릴 수 있다라는 주변의 권유에 결국 사시 준비를 시작하긴 했지만 고시생 시절에도 만화는 놓지 않았습니다. 고시 공부를 하기에도 빡빡한 시간에 고시생의 하루를 담은 만화 고도리의 고시생 일기를 3년가량 연재했고 사시를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시절에도 홈페이지에 연수생의 하루를 그림으로 풀어 인기를 모았던 겁니다. 자신을 만화가로 데뷔시킨 고도리의 고시생 일기는 수많은 그의 작품 중 가장 애정이 간다고 이 변호사는 말합니다. 제가 이제 90년대 말에 그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림동에 있었는데 그때 그 동네에 살다 보니까 이제 고시생들이 너무 이렇게 좀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고 또 구구절절 사연도 많고 해서 제가 또 그 동네 고시신문에 이제 사건 만화 글이 시작한 게 처음이에요. 그때 이제 그걸 한 2년 좀 넘게 했는데 사실 공부를 하면서 뭘 그런 걸 하느냐 싶기도 했지만 좋아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지금은 대한변협신문에 변호사의 일상을 담은 변호사 25시를 16년째 연재하며 어엿한 프로 만화가로서의 왕성한 활동도 하고 있는 이 변호사. 어려운 인사노무를 만화로 표현한 정글노동법. 올 초 출간돼 전국 초중고에 약 6만 권이 배포된 저작권 별별 이야기.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 백문백답 등 그가 펴낸 법을 소재로 한 만화책은 무려 15권에 이릅니다. 각종 판례들을 만화로 알기 쉽게 옮기는 작업에 힘을 쏟고 있는 이 변호사는 특히 최근엔 법률 웹툰을 만들어 전 세계에 배포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와이퍼에서 좀 뭐 반응이 괜찮았는지 뭐 아랍어 지금 뭐 러시아어 이거는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중국어로 이제 5개국어를 더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 어린이들한테 저작권 해적판 같은 거 다운받으면 안 된다. 저작권이란 게 되게 중요한 거다. 국제기구에서 이걸 만들어서 제 이름으로 배포한다는 게 영광이고. 변호사이면서도 예술가인 이 변호사는
창작자들의 고충 중 하나인 저작권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하며 지적재산권이 전문 분야가 됐고 관련 분쟁에서 승률이 높다고 자부했습니다. 관심이 있다 보니까 뭐 저작권이나 저작권과 관련 있는 엔터테인먼트나 특허 상표, 부정경쟁 이런 쪽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저한테 너무 체질이 잘 맞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의 어떤 가치 있는 정신적인 작업을 법으로 보호해준다. 이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있고 좀 성과도 좋은 편이고요. 아무래도 제가 또 이제 창작자들하고도 자주 접하다 보니까 만화 관련된 사건들도 이 변호사는 만화는 소통이라고 강조하며 사건의 복잡한 사실관계를 쉽게 이해하는데 만화만큼 유용한 수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자신의 만화가 앞으로도 소통의 창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만화와 법률, 이 두 개를 잘 조화시켜 우리나라 문화를 풍성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가 가끔요 사실관계 굉장히 복잡한 사건 이런 거를 이제 맡으면 사건 내용을 만화로 좀 그려서 법원에 내거든요. 그럼 판사님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 생각엔 그래서 참 문화나 예술이란 게 우리 삶을 좀 되게 풍요롭게 해주고 좀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는구나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앞으로 두 개를 좀 잘 조화시켜서 우리나라 문화 발전에 좀 기여를 하면 좋겠고 나와서 우리나라 문화가 좀 세계적으로도 좀 알려지고 좀 풍성하게 되는데 기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의대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의사가 되어 벌었을 소득까지 고려해 배상금을 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로 숨진 의대생 A씨의 부모가 사고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9월 의과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충남 천안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크게 다친 후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A씨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졸업 후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65세까지 일하며 수입을 얻었을 것이라며 사고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10억 8,500여만 원의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이 모레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미 여러 차례 법률 플랫폼을 두고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선배법조인 박 장관의 말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법률방송에서는 개업과 취업, 광고 등이 어려운 청년 변호사들에게 법률 플랫폼은 약인지 독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 변호사의 딜레마 기획보도.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서울변회의 구상과 함께 청년 변호사들을 향한 선배 변호사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법률방송 단독 보도입니다. 변호사 350여 명으로 구성된 변호사단체 직역수호 변호사단이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을 내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합니다. 변호사법상 이제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소개 알선 유인을 해서 이제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또는 그 법률 사무 취급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5월 변협 광고 규정과 윤리장전을 개정해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조사 착수는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요청 진정이 들어오면 서울변회는 우선 진정 대상을 불러 소명을 듣고 이제 진정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도 사실관계 하긴 하겠지만 이제 그 피진정인에게 이제 소명을 요구하거든요. 그 소명과 함께 이제 예비조사위랑 조사위에서 검토를 거쳐서 결론을 보통은 이제 그 결론을 되도록 존중해서 이제 변협에 저희가 송부를 해요. 이후 예비조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에 나섭니다. 징계가 타당하다 판단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요청서를 보냅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개정 광고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징계 요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원칙대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규칙이 바뀌었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 원칙대로 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징계의 주체는 대한변협으로 징계 요청이 들어오면 변협조사위와 징계위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를 거쳐서 변협으로 송부가 되면 변협에서도 조사위 징계위원회 이렇게 두 단계를 거치게 될 거예요. 그게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금방 되는 건 아니고요. 들어왔을 때 그번 몇 달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을 거쳐서 이제 아마 변협에서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더불어 서울변회는 로톡 측이 전체 회원 규모가 4,000명에 육박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로톡에 올라온 변호사 수를 중복 없이 일일이 세어보니 1,400명 안팎. 김 회장은 로톡 활동 변호사 수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광고하며 로톡이 변호사들과 국민들을 상대로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카테고리에 이름이 하나라도 들어있는 변호사들을 중복을 다 제거해서 취합하니까 로톡 실회원 수가 가입만 한 사람조차도 한 1,400 남짓밖에 안 된다 알게 됐고, 그 말은 결국 4,000명이 아닌 4,000명, 3,000명이 아니라 1,400명 남짓한 건데 인원을 부풀리기로 했다는 얘기고, 이런 이제 숫자 부풀리기 의혹이 있다. 광고가 어려운 청년 변호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플랫폼이라는 로톡 측의 주장에 대해 김 회장은 법률 플랫폼이 정말 청년 변호사를 위한 것이냐라고 반문합니다. 그 얘기는 좀 하고 싶었어요. 보통 청년 변호사를 위한다고 하는데 거꾸로 중년 변호사님들 이상이 좀 찬성을 하는 네네. 경쟁이 그 안에서 생기면서도 결국은 경력이 좋거나 정반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또 거기서 선호가 되다 보니까 특별히 뭐 플랫폼이라고 그래서 청년 변호사한테 유리할 만한 점이 딱히 없다는 게. 변협 새 광고 규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변호사 단체와 법률 플랫폼과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청년 변호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법률 플랫폼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 서울변회 등 선배 법조인들의 역할과 행동에 관심이 쏠립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생활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 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차량에 시동이 걸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조작했다면 운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아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먼저 어떤 상황인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운전자 남호 씨는 스탑앤고 기능이 탑재된 신차를 구입했는데요. 어느 날 나 씨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차에 시동을 걸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리기사가 오자 나 씨는 차에서 내렸고 나 씨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스탑앤고 기능이 해제돼서 그 차량의 시동이 완전히 꺼진 상황이 됐는데요. 이러한 기능에 익숙하지 못했던 대리기사가 차량의 시동이 자동으로 꺼진 걸 모른 채 제동장치를 조작을 했고 오히려 차량이 뒤로 밀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게 일단은 이 스탑앤고 기능, 이게 뭔지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스탑앤고 기능은 요즘 신차에 많이 탑재되어 있는 기능인데요. 네. 차량을 운행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아 멈추면 시동이 꺼지고 다시 출발을 위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거나 가속 페달, 악셀을 밟으면 다시 시동이 걸려 출발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정차 시 엔진을 잠시 끄면서 공회전을 줄이고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브레이크를 뗄 때 엔진에 시동이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엑셀을 밟아도 초반에 힘이 부족해 뒤로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대리기사의 경우에도 시동이 꺼진 채 제동장치를 조작했기 때문에 차량이 순간적으로 뒤로 밀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후에 지금 어떤 상황이 된 건가요? 네, 이에 깜짝 놀란 나 씨는 자신이 시동을 걸기 위해 운전석에 앉게 되는데요. 그런데 술에 취해서였는지 조작 미숙이었는지 나 씨 본인도 시동을 걸지 못한 채 제동장치를 조작했고 이로 인해 차량이 계속 후진해서 뒤에 있던 장모 씨의 차량과 추돌사고가 나게 됩니다. 결국 이 사고로 장 씨는 다쳤고 나 씨에게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자동차에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했는데 차량이 뒤로 밀렸다면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나 씨한테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관련 법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양측 주장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네, 가만히 있다가 봉변을 맞은 장 씨는 나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려는 의사로 제동장치를 조작을 했고 네. 차량이 움직여서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나도 다쳤으니 나 씨에게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나 씨는 새로 차를 사서 기능 조작이 미숙했고 차가 뒤로 움직이기는 했지만 시동을 걸지도 못했는데 운전을 했다니 그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또 들어보니까 양쪽 주장 모두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관련 뭐 판례가 있나요? 네, 우선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운전의 정의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차마 또는 노면 전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해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시동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던 이상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 판결이 자동차의 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결국 지금 나 씨한테 잘못이 없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나 씨의 위험운전 치상죄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나 씨는 차량에 장착된 스탑앤고 기능 조작 미숙으로 시동을 걸지 못했고 제동장치를 조작했다가 차량이 뒤로 밀려서 추돌 사고를 야기했는데 나 씨가 운전하려는 의사로 제동장치를 조작했어도 시동을 걸지 못한 이상 그 발진 조작을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네. 뭐 무죄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좀 술을 마셨다면 운전석에 앉지 않는 게 최선인 것 같아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